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나노 DL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잘 이런 걸 공개를 안 해오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노 DLP를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심지어 저희 픽셀 유저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노 DLP의 기본적인 기능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노 DLP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에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레진 프로필, 그다음 셋업,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IP 주소를 찍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하단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뭐 나노 DLP에서 새로 나오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한, 새로 나온 기능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이건 엑스자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가 있죠. 애플리케이션 로그라고. 보시면은 얘가 지금 시간별로 계속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비의 라즈베리 파이에서 나노 DLP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장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휘발성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껐다 키면 사라져요. 어차피 계속 이게 어디에 남지 않아요. 파일로. 휘발성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기에 있는 CPU 온도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CD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은 저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뭐 유저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테스트 때문에 들어져 있는 거고. 기본적인 셔터 화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세팅을 하실 분들은 그 장비를 처음에 이제 구매하시고 설치하실 때 와이파이 동글과 그다음에 랜선을 같이 꽂아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얘는 지금 와이파이를 제가 터미네이트 시켜버려 가지고 종료시켜 버려서 안 나오는데, 이게 와이파이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비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커넥트가 떠요. 그래서 와이파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비번 넣으시고 그다음 커넥트 누르시면은 껐다 키면서 이제 그 랜선을 뽑아 놓고서 키면 그 뒤로는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동글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최신 버전의 와이파이 규격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동글에 대한 규격은 나중에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 쪽에다 좀 더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플레이트라고 있죠? 네, 플레이트에 보시면은 여기서 쓰시게 될 버튼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요거 플러스 모양 버튼. 이게 이제 업로드 하실 때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add plate라고 뜨고 파일 선택을 해서 STL, 뭐 OBJ, SLC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죠. zip 파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천 항상 드리는 게 SLC나 zip 파일이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SLC 파일을 가장 추천드려요. STL 파일을 가끔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STL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나노 DLP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3D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그 3D 파일을 슬라이싱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나노 DLP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STL 파일에 결함이 있는 경우, 뒤집힌 면이라든가 터진 면이라든가 내지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다든가 했을 때 나노 DLP가 내부와 외부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STL 파일은 추천을 안 드려요. 기본적으로 항상 추천드리는 건 SLC 아니면 GB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SLC 파일을 가장 추천드려요. SLC 파일하고 zip 파일의 차이점이 뭐냐면, SLC 파일은 3D 오브젝트의 각 레이어별, 두께별, 외곽 라인만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빠르죠. 그에 비해서 zip 파일은 뭐냐면 SLC 파일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SLC 파일을 토대로
외곽 라인의 안쪽을 채워줘서 이미지 파일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체인지 파일로. 그래서 저는 SLC 파일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일 누르시면은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올리게 되는 플레이트의 네임인데 이거는 뭐 자동으로 파일 네임으로 올라가고, 이 프로파일에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레진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뜨는 그 첫 프로파일이 뭐냐면, 여기 레진 프로파일 상에서 디폴트를 어느 걸로 해놓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뜨는 게 달라져요. 지금 4K 20 미크론 되어 있죠. 레진 프로파일 가서 뭐 4K 25 미크론을 제가 디폴트로 해놓으면은 사이트에서 애드 했을 때 자동으로 그것부터 뜨게 되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시게 될 거를 레진 프로파일즈에서 디폴트로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자주 쓰시는 프로파일을 매번 바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또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많은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기능은 얘예요. 오토 센터. 나머지는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쓰실 일이 없어요. 오토 센터에 있는 이 센터 피시스라는 게, 우리가 SLC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SLC 파일은 이제 벡터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불러온 그 슬라이싱 SLC 파일을 자동으로 센터로 놓게 됩니다. 가운데로, 화면의 센터로. 센터 오리진으로 놓게 되면은 아까 그 SLC 파일이 벡터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벡터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놓은 곳에다가 이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나 내지는 오른쪽 모퉁이라든가 왼쪽 모퉁이라든가 멍이 들었다. 그래서 LCD를 교체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있는 LCD를 좀 더 쓰고 싶다, 써야 한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해당 부위에다가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슬라이싱을 하신 다음에 SLC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여기서 애드 플레이트를 하실 때 센터 오리진으로 놓고서 서밋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위치에 이미지가 뜨게 되고 그 위치에서 출력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플레이트는, 애드 플레이트는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3D 에디터나 그 USB는 할 일이 없어요. 일단은 뭐 저희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들은 막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다른 장비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랜선을 연결해서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라즈베리 파이가 그렇게 처리 속도가 우리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 PC만큼 빠른 애들이 아니에요. 메모리가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해서 웬만하면은 유선으로 해서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려놓은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한 레진 프로파일이 어떤 건지, 출력 조건이죠. 여기에는 뭐 간략한 다른 내용들이 써 있어요. 뭐 XY 해상도가 어떻고, Z축이 한 번에 몇 미크론씩 적층이 되고, 그다음 노광 시간, 기본 노광 시간은 몇 초로 되어 있다. 이건 이미 한 번 출력을 했던 아이인데, 한 번이라도 출력을 했던 아이라면, 끝까지 했으면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 걸린 출력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 그리고 뭐 레진 양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요거는 별로 참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출력물을 꺼낼 때 출력물 자체에 이미 레진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레진 프로필에다 넣어놓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뜨게 됩니다. 이런 이제 간단한 설명들이 있고요. 액션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게 될 게 요거 에디트, 딜리트, 그다음에 이건 프리뷰. 네, 요 세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디트는 들어가시면 우리가 플레이트 네임을 이렇게 해놨는데 볼게요. 그냥 폴트, 아이고, 한글이 들어가긴 하는데 전 영문만 추천드려요. 영문 언더바 숫자, 수기호나 이런 것들 추천 안 드려요.
오작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트 네임을 submit을 누르시게 되면 바뀌었죠. 내지는 여기에서 주로 하시게 되는 기능은 이거죠. 출력 조건을 바꾸는 거. 내지는 내가 아까 센터 PCS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센터 오리진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여기서 바꾸겠죠. 그 다음 submit을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게 됐을 때 특히나 센터 PCS에서 센터 오리진으로 바꿨을 때는 무조건 리제너레이트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천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리제너레이트를 안 하면 기존에 업로드 된 대로 센터로 무조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다시 출력을 하게 돼요. 리제너레이트를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센터 오리진이 먹게 됩니다.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누르시면 뭐 Are you sure you want to right? 예, 뭐 지우겠느냐 이거죠. 지울 때 쓰는 거고 요게 이제 프리뷰 기능인데 여기에서 해당 레이어로 가서 뭐 프로젝트 레이어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장비에서 LED와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LED가 켜지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뭐 LCD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내지는 슬라이싱이 제대로 됐는지 장비에서 이미지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해 볼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안 쓰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플레이트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다운로드 버튼인데 제가 해봤는데 엄청 느려요. 상당히 느립니다.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버튼 때문에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출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10레이어쯤에서 멈췄어요. 강제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IP 주소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은 플레이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10이라고 찍혀 있어요. 방금 전 제가 멈췄던.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 스타트 프린트를 눌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됩니다. 네.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은 방금 전에 내가 어디서 멈췄는지를 알려주는 레이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리줌, 거기서부터 다시 출력하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리줌이 제가 여태까지 나노 DLP 포함해서 다른 뭐 CW라든가 그런 다른 툴들도 써봤지만 리줌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력면이 이미 식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출력을 한다는 거는 설령 붙는다고 하더라도 줄이 갈 것이고 상당히 심각한 줄이 갈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붙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레진을 데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진을 데펴서 얻게 되는 반응성과 내가 출력을 하던 도중에 그 당시의 그 반응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을. 그래서 리줌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드려요. 그리고 스타트 프린트를 누르시면은 네, 할 거냐 했을 때 확인 누르시면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플레이트에 대한 기능은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다음은 이제 레진 프로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새로운 레진 프로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디트 프로필 뜨면서 뭐 타이틀 어떻게 하고 원인 레이어, 노멀 레이어, 다이나믹 컬큘레이션 어떻게 할지 다 정한 다음에 서밋 누르시면은 새로운 레진 프로필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임포트예요. 요거 다시 눌러볼게요. 요거를 다시 누르면은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것들을. 방법은 간단해요. 임포트 프로파일에서 파일 선택을 하셔서 저는 여기 많이 저장을 했었는데 아무거나 하나 테스트 삼아서 불러와 보죠. 하고 열기. 지금 뭐 딱히 뜨진 않는데 이 상태에서 임포트 프로파일 누릅니다. 그러면 떴죠? 하나 새롭게. 왜 내가 정해놓은 이름으로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요게 이제 임포트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목록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레진 프로파일이고 이거는 지금 4K 프린터의 레진 프로파일인데 저는 이제 요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 삼아서 본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블랙 색상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이제 목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목록에 각 프로파일의 이름, 타이틀, 그다음에 그 프로파일에서 적층할 때 사용하게 되는 적층 두께. 요 적층 두께와 박스의 설정의 출력 탭의 이 레이어 높이는 맞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기서 뭘 한다고 해서 여기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나노 DLP 쓰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걸 다 0으로 해놨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조건들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거는 이 레이어 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슬라이싱을 해야 해서 얻어낸 그 SLC 파일로 그리고 그 두께와 동일한 조건으로 출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 미크론으로 슬라이싱 한 다음에 100 미크론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2배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100 미크론으로 출력을 하고 50 미크론으로 100 미크론으로 슬라이싱을 하고 50 미크론으로 출력을 하면 2분의 1로 Z축이 찌그러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노광 시간인데 노멀 레이어의 큐어 타임, 그러니까 버닌 레이어, 바닥 레이어가 끝나고 실제 모델을 출력을 할 때 큐어 타임이 뭐 2.4초다, 2.2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이 어떻다라는 거고, 그리고 디폴트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플레이트에서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뜨는 레진 프로파일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디트 버튼, 다음 이거는 딜리트 삭제 버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프로파일을 기본으로 새로운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 누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떠요. 그 내용들이 똑같이 뜨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름 바꾸고 뭐 노광 시간 바꿔서 서밋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프로파일이 하나가 또 생기죠. 얘를 바탕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살짝살짝 바꿔서 쓸 때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씁니다. 할게요. 자, 그리고 요게 익스포트 버튼입니다. 익스포트를 잘 안 하시는데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레진 프로파일은 이 출력 조건은 저희 PC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비의 라즈베리 파이의 SD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백업을 해놓는 거예요. 익스포트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 버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다기보단 좀 내용이 많죠. 다들 이걸 헷갈려 하시고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에디트 버튼 누르고 레진 프로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목이고요. 디스크립션 설명을 넣으면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얼만큼 사용했으면 가격이 얼마다라는 거의 기준이 이거고요. 셋업 모드 어드밴스드로 해놔야 이렇게 전체가 다 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직이나 자 지금 사라지는 거 보셨죠? 에센셜 하시면 상당히 많이 사라져요. 그죠? 하지만 저희는 다 쓰고 있죠. 대부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에센셜 한번 인 노멀 같은데 네, 모터 스피드 사라지고 모터 스피드 하나 사라지네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에센셜 모터 스피드가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밑에 쪽에 있는 코드도 사라지네요. 어드밴스. 알겠습니다.
버닌 레이어는 말 그대로 바닥 레이어예요. 이게 지지는 거죠. 버닌 레이어라는 게. 가장 최하층의 바닥, 베이스 레이어, 내지는 라프트, 그 초기 레이어. 스박스로 따졌을 때는 여기 바닥 레이어 수와 바닥 레이어 조사 시간, 뭐 바닥면 딜레이, 바닥면 상승 거리, 상승 속도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건의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 이제 바닥 레이어를 몇 개를 할 거고 바닥 레이어의 두께를 30미크론, 뭐 100이면 100, 30이면 30, 50이면 50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바닥 레이어의 노강 시간을 몇 초로 할 건지, 그리고 요거 wait before print는 바닥 레이어를 노강하기 전에 얼마나 딜레이를 줄 거며 노강 후에 얼마나 딜레이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노강 후에 리프트 할 때 얼마나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리프트에서 상승한 다음에 얼마나 기다릴 건지, 기다렸다가 내려올 건지를 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버닌 레이어는 만약에 우리가 다이나믹 칼큘레이션을 저희는 지금 쓰고 있죠. 여기에 퓨어 타임하고 리프트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조건은요, 버닌 레이어도 마찬가지고 노멀 레이어도 마찬가지인데 다이나믹 컬큘레이션보다 순위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에 어떤 조건을 적게 되면은 그 조건이 버닌 레이어를 다 무시하게 된다는. 그래서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에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나노 DLP에서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에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버닌 레이어와 노멀 레이어의 상당량이 무시가 된다라는 거 알고, 노멀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레이어 두께, 한 번에 적층하게 되는 레이어 두께를 말하는 거고,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두께로 적층을 해 나갈 거며 바닥 레이어가 끝난 후로는 내가 어떤 두께로 적층을 할 건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신 셀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바닥 레이어는 정확하게 적층이 되지 않아요. 출력을 하실 때 바닥에 붙여서 출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닥 레이어에 뭔가를 붙여서 출력을 했을 때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닥 레이어는 레진의 점도에 따라서 가장 저항이 센 곳이에요. 바닥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들어 올릴 때는 틈 사이로 레진이 다 들어와야 되고 내려올 때는 아래에 있던 레진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가장 센 곳이기 때문에 뭔가를 특히나 미세한 것, 작은 것들, 디테일이 있는 것들을 출력하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장비는 바닥 레이어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수평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비로소 수평도 나오고 반응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야, 레진의 점도로 인한 영향도 줄어들기 때문에 바닥 레이어에 붙여서 출력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 얘기가 샜는데 노멀 레이어로 다시 와서 요거는 이제 출력 두께고요. 출력할 때 한 층 한 층 적층할 때 그 층들의 두께를 말하는 거고, 요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노광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LED가 켜지고 이미지가 켜져서 각 레이어마다 노광하게 되는 시간. 요거는 wait before print는 프린트를 노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광 전 대기, 노광 전 딜레이 타임을 말하는 거고, 노광 후 대기를 말하는 거고, 저는 노광 후 리프트해서 상승하는 높이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상승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걸 뜻합니다. 그런데 얘도 역시나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에 영향을 받게 되죠.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딱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퓨어 타임하고 리프트.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요 버튼 누르면 뜨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좀 이제 눈에 보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레이어 번호가 1과 같거나 1보다 작거나 1과 같거나 1보다 크면, 즉 1이면 50초를 쏴라. 네, 이거는 큐어 타임에 관련된 거죠. 레이어의 범위 사이에 그 곱하기 사이에 써져 있는 숫자만큼 노광 시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레이어부터 1번 레이어까지는 50초를 쏘고 2번 레이어부터 4번 레이어까지는 15초, 5번 레이어부터 6번 레이어는 12초, 7번 레이어부터 8번 레이어는 10초, 이런 식으로 출력을 쭉 하다가 17번부터 100번 레이어까지 3초를 쏘고 101번 레이어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이너스 1이 딴 게 아니라 이 큐어 타임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자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한 5레이어 정도? 네. 왜냐하면 베이스가 제대로 붙어야 출력이 그 뒤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UV 레진은 완전 경화된 표면 위에 다음 레이어를 붙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광 시간을 서서히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50초, 15초, 12초, 10초, 8초, 6초, 5초, 4초, 3초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였어요. 근데 이 계단이 좀 크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좁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뭐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대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 3줄 만에 끝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0초, 그다음에 15, 뭐 10초, 그다음 5초. 이런 식으로 계단이 뚝뚝뚝 확확 줄어들게끔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한 4-5 레이어. 우리가 베이스 레이어로서 쓰는 그 넓은 면. 그 넓은 면도 두꺼워봐야 좋은 게 없죠. 많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적게는 한두 레이어, 많게는 서너 레이어, 5 레이어 정도까지만 노광 시간을 좀 길게 잡아주는 거죠. 1레이어가 길고요. 지금 이건 4K라서 긴 겁니다. K 같은 경우엔 더 짧아요. K는 대부분 뭐 길어봐야 20초, 30초고 4K는 길면 50초에서 70초까지도 씁니다. 네, 레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색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 레이어를 어느 정도 좀 길게 해서 바닥을 붙여주고 중간 레이어들은 서서히 내려가면서 그 층간 결합도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게끔 하려는 거예요. 그냥 전 레이어가 완전 경화됐기 때문에 다음 레이어를 붙이는 게 어려우니까 경화율 자체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게 목적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15초가 이렇게 20초로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17초로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50, 뭐 15, 18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처음엔 2, 3단위로 떨어지다가 나중에 1단위로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크게 계단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지워볼게요. 그럼 5초 다음 3초가 돼버리죠. 지금 저기 끝날 때 레이어 번호가 14번이니까 얘를 이제 15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중간에 비는 곳이 없겠죠, 구간이. 해서 5초에서 3초로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레진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광 시간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레진을 쓰는데 그 레진이 반응이 느려서 4초를 써야 돼요. 4초를 써야 되는데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을 안 건드렸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얘는 끝에 3초까지 떨어지게 돼 있죠. 7번부터 100번 레이어 사이가. 근데 이 레진은 최소 4초를 써야지 나오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끊어지겠죠. 네, 여기서부터 망가질 거예요.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제가 4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4보다 길어야겠죠. 얘도 5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 중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느 정도 곡선을 가지고 떨어질 수 있게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2번부터 13번까지, 아니 13번부터 14번까지 7초를 쐈어요. 요거죠. 13번부터 14번까지 7초를 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초를 쏴요. 그 다음 다시 5초로 와요. 말이 안 되죠. 15번 레이어에서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그 레진이 4초를 쏴야 되는 아이라면 그걸 고려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때야 한다는 아니에요. 네.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포터의 하부가 베이스와 잘 붙게끔 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튼튼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30미크론씩 적층을 한다고 쳐볼게요. 30미크론씩 적층을 해서 100번 레이어까지 적층을 했어요. 그럼 높이가 얼마나 되죠? 3mm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을 띄우는 높이를 한 3에서 5mm 정도 띄운단 말이에요. 뭐 많이 띄우면 10mm까지 떨어뜨릴 때도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은 3mm 내지는 5mm. 내가 복셀 댄스다, 뭐 치투박스다, 뭐 다른 슬라이스도 마찬가지고 모델을 얼만큼 띄워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게 예를 들어서 5mm를 띄웠다. 그리고 50미크론 적층을 한다. 했을 때 무조건 5mm까지 노광이 길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예. 초기에 베이스로부터 모델이 시작하기 전까지 서포터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숫자로 해야 한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를 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를 해야 돼. 이게 몇 개의 계단이어야 돼.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단지 저는 초반 레이어부터,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부터 서포터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 구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로는 적당선에서 그냥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이 아니라 7번부터 100번까지로 되어 있죠. 7번부터 한 50번이라고 쳐볼게요. 50번. 그리고 이거를 50일 레이어로 바꿨어요. 문제 없어요.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가 이거를 100으로 써놓은 거는 약간 저의 버릇이에요, 이건. 네. 예전에는 30미크론 적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30미크론 곱하기 100을 하면 3mm니까. 그 당시에는 치투박스를 썼고 항상 모델을 3mm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버릇일 뿐이지 굳이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짧게 놓으시면 좀 더 효과적인 뭐 노광이 되겠죠. 레이어당 1초씩 절약이 되니까 시간이. 그래서 요거는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의 큐어 타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어와 레이어 넘버 사이에 있는 이 곱하기 사이에 있는 이 숫자가 노광 시간이라는 거. 2번부터 4번은 15초, 5번부터 6번은 12초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노광 시간을 다르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게 되는 게 이렇게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나노 DLP 말고는 없어요. 심지어 여기다가 다른 함수나 어떤 수식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알아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노광 시간이라든가 일정 배수를 가지고 줄어드는 노광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리프트를 하는 거리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리프트 애프터 프린터가 7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각 레이어 구간마다 다르게 놓을 수 있는 거 보기 쉽게 제가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바꿈을 해서 하자면 이런 거죠. 1번부터 3번 레이어는 15mm를 들었다 내리고요. 4번부터 10번 레이어는 10mm를 들었다 내리고
11번부터 100번 레이어는 5mm를 들었다는 얘기. 101번 이후로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이너스 1이 이 7mm를 의미합니다. 101mm 이후로는 7mm를 들었다 내려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기 레이어는 면적이 넓을 확률이 높죠. 예, 다들 그렇게 쓰고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멀리 갔다 오는 겁니다. 예, 충분히 멀리 갔다 와야 넓은 면적이라도 이용이 확실하게 될 테니까. 그다음 11번부터 100번 내지는 뭐 11번부터 뭐 몇십 번. 이 구간에서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항상 대부분은 이 숫자가 저는 이 숫자보단 작게 써요. 그러니까 101번 이후로 정작 모델이 시작될 거인 그 높이부터는 좀 더 높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저는. 이건 왜 그러냐면 11번부터 100번 레이어에서 짧은 리프트 구간을 갖게 되면은 노광과 노광 사이 텀 시간이 줄게 되죠. 더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출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노광 시간이 아니고요. 리프트 시간입니다. 근데 그 리프트 구간 자체를 거리를 줄여 놓으면은 노광과 노광 사이의 텀 자체가 짧아지죠. 이 텀 자체가 짧아지게 되면은 레진이 점점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레진 배트 탱크 안에 있는 레진이 특히나 출력하게 되는 그 부위의 레진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고요. 이거 자체를 내가 많이 늘린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101번부터는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지 않겠죠. 그래서 초반에 서포터를 출력을 할 때 제가 레진의 온도를 좀 상승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낮게 놓는 거예요. 뭐 최하로 낮게 놓으면은 3까지도 놓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배치를 했으면 그 모델의 사이즈가 어떻고 그다음에 서포터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왜냐면은 아무리 서포터 하나하나의 면적은 작지만 화면 면적의 전체 출력 면적의 한 8, 90%, 7, 80%쓸 정도로 넓은 면적을 할애해서 쓸 때는 서포터가 많겠죠. 많게 되면은 그 많은 서포터들도 이형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얘 자체가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커져야 되죠. 커도 어차피 서포터가 많기 때문에 레진의 온도는 잘 올라가요. 물론 대부분은 5mm로 놨을 때 크게 문제가 없긴 합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긴 한데 그것도 서포터 사이즈 따라 달라요. 개수 따라 다르고 엄청 많아지면 5mm로도 부족할 거예요. 한 7mm 정도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나중에 실제 모델 레이어가 시작했을 때도 얘가 7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숫자여야 온도 상승 곡선을 좀 더 완만하게 할 수 있겠죠. 서서히 올라가게끔. 뭐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지금 출력하고 있는 환경이 추워서 가능성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오히려 같게 내지는 더 작게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어떤 숫자를 놓는다고 해서 그 숫자만큼 상승했을 때 무조건 이형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각도를 주고 얼마만큼의 서포터를 놨으며 그리고 그 정도 서포터를 놨을 때 얼마나 끌어올렸을 때 이형이 잘 되느냐. 좀 말이 긴데 자기 상황을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이형이 될 만한 거리를 놔주면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필름의 텐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최근에도 제가 어떤 출력을 했는데 첫 번째 출력을 망했어요. 필름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필름을 안 갈아서. 그래서 제가 필름 갈기가 싫었던 거예요. 한 번쯤은 그냥 그 필름을 그냥 쓰고 싶었어요.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필름을 갈지 않고 얘를 그냥 늘렸어요. 얘를 늘려서 이형이 좀 더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랬더니 바로 성공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형하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온도 상승 곡선이 좀 더 완만해진다는 뜻이고 온도 상승 곡선이 완만해진다라는 거는 가능성의 확보 내지는 유지가 더 잘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노광 시간을 되게 저스트하게 놨을 때, 아주 막 아슬아슬하게 놨을 때 얘를 늘리게 되면은 노광 시간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확보하지 못한 만큼, 반응성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거를 짧게 나서 노광과 노광 사이 텀이 짧아져서 반응성이 올라가는 걸 확보하지 못한 만큼 노광 시간은 더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한 가지 레진을 오래 쓰시고 좀 다양한 출력을 해보시고 다양한 출력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이게 개개인의 유저분마다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나 많이 달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1도 2도 차이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하지만 레진은 온도 1도 2도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필름의 텐션 정도에 따라서, LCD와 필름 사이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뭐 장비가 있는 곳의 습도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차이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적당히 맞춰줄 수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가 잘 나오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유저분들이 어느 정도는 찾아서 가셔야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잡아드리죠. 그게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까지는 되는데, 근데 그 이상의 퀄리티를 원한다거나 좀 더 뭐 디테일한 걸 추구하실 때, 내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노광이 길어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가능성이 너무 급격하게 치솟는 것도 출력물 자체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 레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LCD와 필름 사이에 오염도가 있을 때, 뭐 오일 같은 게 있을 때, 더 그게 그 오일이 열에 의해서 얇게 퍼지고 진공이 걸리고 텅텅거리고 떡떡거리고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고 하는 것들 마저도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자기가 유지 관리를 잘 해주면서 한 가지 레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게 되면,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서 이해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쓰셔야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노광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리프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는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그 변수들을 고려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조언들은 저도 추측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장시간 출력 테스트를 하면서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시판하기 전까지 장시간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얻어왔던 빅데이터, 제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추론이지, 추측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맞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저분들의 필름 상태나 내지는 LCD 윗면의 오염도, 오염 상태라든가, 내지는 레진탱크 바닥에 있는 그 필름에 LCD와 맞닿는 부분에 오염된 상태라든가, 뭐 레진이 얼마나 잘 청소를 안 해줘서 얼마나 걸쭉해졌는지, 내지는 도색제가 얼마나 편향되게 사용돼서 잘 이제 섞지 않고 써가지고, 잘 섞지 않았을 때 이제 초반에 도색제가 바닥에 많이 가라앉으니까 그 상태로 출력을 자주 하게 되면은 레진에 있는 그 조색제 농도 자체가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요. 빛을 받았을 때 반응성이라든가 정화가 되는 정도, 투과율, 해상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 하나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 기능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 내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나 해결하고 싶은 어떤 트러블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반응성을 내가 확보하고 싶다. 그럼 반응성 확보하는 방법 간단하죠. 노광 시간을 늘려주거나, 내지는 그 반응성을 확보해주는 이 서서히 내려주는 이 구간 자체를 좀 더 길게 해주거나, 100번 100레이어까지 3초가 아니라 뭐 지금 20미크론씩 하고 있죠. 지금 요즘 5mm 정도 띄우거든요. 그러면은 반응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5mm를
250 레이어까지거든요. 251 레이어부터 노멀 레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251 레이어부터 비노광 시간이 되게끔 할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11번부터 100번 레이어를 7이 아니라 뭐 5mm 내지는 3mm, 이제 제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충분히 작을 때, 이형이 잘 된다고 판단됐을 때, 내지는 내 필름 텐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일 때 3mm 내지는 뭐 5mm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구간을 더 길게 해서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내가 지금 쓰는 곳이 너무 더워, 여름이고 에어컨도 없고 떠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온도를 높인 게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 자체를 5mm가 아니라 뭐 7mm 내지는 10mm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도가 상승하는 곡선을 뭐 유지하게 할 거냐, 더 급하게 올라가게 할 거냐, 내지는 뭐 떨어지는 건 안 좋아요. 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큐어 타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큐어 타임과 리프트와 다이나믹 컬큘레이션에 있는 이 조건들을 통해서 온도 상승 곡선이라든지 이형이 좀 더 잘 되는 조건이라든가,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 이형이 더 잘 되니까, 더 확실하게 되니까, 넓은 면적일 때 특히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현존하는 기술로는 그 출력이 딱 되고 있는 방금 전 출력된 레이어와 필름 사이에 있는 레진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어요. 예. 뭐그 밑에서 뭐 다른 층을 만들어 가지고 온도 제어하고 있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연속 출력을 하는 곳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그쪽 출력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만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해하시고 자기 현재 문제가 뭔지를 보시고 적용을 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쩝쩝 소리나 텅텅 소리나 안 나간가? 이 출력 당시에 이형할 때 소리가 나는 건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건 그냥 지양되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출력이 될 때는 소리가 나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되어야 돼요. 소리가 난다는, 소리도 에너지예요. 결국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필름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너덜너덜해지고 텐션이 이제 떨어지고, LCD 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소리가 난다는 건 LCD와 필름 사이에 진공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진공이 걸리면은 필름을 들어 올려서 휘는 형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형이 되는 건데, 그 들어 올릴 때 LCD 자체도 같이 휘면서 들어 올려진다.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LCD가 빨리 죽어요. 네. 뭐 이거는 이미 수많은 유저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얼마큼 소리 났을 때 얼마 만에 죽는다, 이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건 확실합니다. 그 방향 자체는 출력될 때는 소리가 안 나고 스무스하게 나와야 와블도 없고, 그 다음에 출력 면 자체도 깨끗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념하시고, 다이내믹 컬큘레이션을 그런 용도로 잘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이내믹 컬큘레이션은 출력 조건을, 내진의 반응성을, 그다음 이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것뿐이고, 외적으로 필름의 텐션이라든가 LCD와 필름 사이의 오염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관리가 돼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어서, 요걸 다 이해하셨으면 사실 그 뒤로는 몇 가지 없습니다. 이제 모터 스피드 3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300이라는 속도는 뭐 CNC나 이제 가공기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드 개념하고 똑같아요. 분당 이송되는 거리, 네, 밀리미터입니다. 여기 뭐 이상하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60초에 300ml를 이송하는 거예요. 300 나누기 60초. 네, 초당 5ml를 이송하는 거죠. 7mm 들었다 내리는데 1.4초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슬로우 섹션 8하고 슬로우 섹션 인 슬로우 스피드 인 슬로우 섹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2mm를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25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2mm 구간까지는 이 느린 속도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이것도 안 씁니다, 저는. 네. 저는 전혀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어드밴스 세팅이나 픽셀 디밍 이쪽은 뭐 보실 게 없으시고요. 픽셀 디밍은 아직은 불완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효과를 보신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테스트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픽셀 디밍의 기능이 뭐냐면은요. 어떤 이제 레이어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외곽 라인 일정 라인을 뭐 네, 그 밝게 만들고 안쪽은 뭐 회색을 쓴다든가, 내지는 지금 요 체크보드라고 돼 있죠. 이거를 뭐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서 노광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지향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레진 프린팅에서는 아직은 불완전한 기능이다. 불완전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인필하고 할로잉도 뭐 이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슬라이스 옵션은 뭐 봐두시면 좋아요. 안티 얼라이싱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레이어를 디세이블로 해놨는데, 디세이블로 해놓게 되면은 회전이 안 되는 거고요. 로테이트 레이어가 로테이트 90도로 해놓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놨던 무조건 90도 돌아가서 나오게 됩니다. 화면이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바꿔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바꾸거나 아니면 셋업에 머신 세팅에 보시면 어디 있지? 여기 미러 레이어라고 있죠. 얘를 오리젠탈로 미러 시킬 건지 버티컬로 미러 시킬 건지 둘 다 할 건지를 통해서 회전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맞아야죠. 네. 해상도 방향을 통해서 회전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치트박스에서 이게 뒤집히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본래는 6.08인치 모노일 경우에 1620에 2560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LCD의 X축이 여기에요. 그리고 Y축이 여기고. 근데 이걸 뒤집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좌표를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일단 해상도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딴 짓을 했는데, 보면 네, 로테이트 레이어는 이제 그런 거고요. 얘를 통해서 화면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식의 기본적인 성격은 레이어 번호가 있고 그 사이에 곱하기 사이에 있는 이 숫자대로 뭔가가 변하는 건데, 뭐가 변하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여기 코드 before each layer, 코드 after each layer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코드를 프린트로 바꿔볼게요. 노광 후의 각 레이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냐면은 얘는 들어올릴 때의 속도예요. 노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들어올리죠. 그 들어올릴 때의 속도를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보기 쉽게 바꾸면 낫네. 줄 바꾸면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쉽죠? 이렇게 바꿀게요. 좀 쉽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 레이어까지는 100의 속도로 들어올리고, 11번부터 20번은 200의 속도로 들어올리고, 21번 이후로는 200의 속도로 들어올리겠다. 21번부터 끝날 때까지 쭉 200의 속도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숫자를 지우고요. 대문자 Z, 대문자 S, T, D 이렇게 해서 괄호를 쳐주시면은, 반드시 이 괄호여야 돼요. 네모 괄호를 쳐주시면은 세이브 포뮬러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야 이제 적용이 돼요. 하면은
이 숫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 Z 스피드가 얘를 뜻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숫자대로 들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줄 바꿈 하시면 안 돼요. 다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얘는 내려올 때의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이어와 레이어 구간 사이에 있는 숫자로 값이 먹게 됩니다. 내려올 때의 속도 1번부터 10 레이어까지는 100의 속도로 내려오고 11번부터 60번까지는 뭐 200의 속도로 내려오고 61번 이후로는 Z 스피드의 속도로 내려온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요 정도면은 이제 이 프로파일에 관련된 레진 프로파일에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세팅이 끝나고 나면 submit을 누르셔야 적용이 됩니다. 이거 까먹고 그냥 착 넘어가면 적용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셋업에 관련된 거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셋업 보시면은 여기서 쓰시는 게 유저분이 쓰실 만한 거는 Z-axis 컨트롤이랑 프로젝터 캘리브레이션, 머신 세팅 쓸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시고, 그다음 툴즈 정도, 이렇게 한 4개 섹션 정도가 좀 쓰실 만한 섹션입니다. 기능이고, Z-axis 컨트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현재 내가 Z축이 어느 높이에 있으며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해주는 건데, 이거는 수동으로 내가 들어 올리고 Z축을 이제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겁니다. 픽셀 유저분들은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탑 기능과 플로어 기능은 쓰지 말아 주세요. 제가 이 버튼을 좀 삭제를 해주고 싶었는데 제 임의대로 삭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그 조만간 나노 DLP에서 좀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날 건데 그때부터는 저희가 아마 유료로 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능만 딱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1mm를 올릴 거, 이건 1mm를 내리고 10mm 올리고 10mm 내리고 이런 기능들입니다. 저희 픽셀은 여기 홈 버튼을 따로 놨어요. 플로어를 안 쓰시고요. 홈을 씁니다. 이 홈을 눌러야 원점으로 가요. 출력이 시작되는 그 점으로. 이거 누를 때는 반드시 출력물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뭐 혹시 붙어 있는 건 아닌지. 자, 그 다음 셋업에 프로젝트 캘리브레이션. 요게 이제 전면부 터치해서 뭐 전체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내지는 그리드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하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 얘가 뜹니다. 클로즈를 누르시면 꺼지고요. 또 여기서 또 디스플레이를 이걸 누르시면 격자가 뜨고요. 클로즈를 누르면 또 꺼집니다. 그 기능 정도만 사용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무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머신 세팅에 가시면은 이 장비에 관련된 세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세팅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 안 건드리시는 게 좋긴 해요. 저희 픽셀 유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얘가 LED 파워입니다. M106S200. 파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노광 시간을 그대로 놓은 채 파워를 조절해서 쓰시는 게 사실은 더 나아요. 노광 시간을 몇 초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반응성이 떨어져서 3초, 4초를 써야 되는 경우, 5초, 6초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레진이 크게 보면은 이제 경화 타입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빠른 경화가 진행이 되는 타입이 있고 좀 반응이 느려서 일정 시간 이상을 반드시 경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레진들이 있어요. 너무 빠른 레진들은 사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노광 시간 1초 미만으로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쉽게 보면 우리가 엄청 빨리 달리다가 멈추기가 힘든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이 빛을 딱 줬는데 반응이 너무 빨라서 스탑해야 될 곳에서 스탑을 하질 못해요. 반응을 멈추고 싶을 때. 그런 애들이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반대로 너무 반응이 느린 애들도 힘들겠죠.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얼마큼 경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화가 되는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레진은
2초에서 3초 안에 경화가 되는 레진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파워에 따라서. 그래서 파워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픽셀이. 여기에 뭐 200, 0부터 255 사이에 값을 넣어서 조절할 수 있게끔 저희는 해놨고요. 이거 다른 나노 DLP 쓰시는 장비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해상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XY 레졸루션 여기다 적어주게끔 되어 있고,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틀리면 이제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져요. 자, 요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설정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맞춰놓은 그대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툴즈. 툴즈에 보시면은 뭐 세팅, 액션, 툴스 이렇게 세 가지 섹션이 보이시는데, 여기서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는 이거 익스팬드 파일 시스템. 가끔 이제 플레이트에다가 업로드만 계속 해가지고 한참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빨간 메시지가 떠요. 여긴가? 네. 뭐 지금 프리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디스크가 별로 많지가 않다고. 그때는 그게 이제 슬라이싱을 했던 잔여 파일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툴스에 오셔서 익스팬드 파일 시스템 하시면은 걔네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익스팬드 파일 시스템 한다고 해서 플레이트에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애가 날아가지 않아요. 절대 삭제되지 않아요. 네. 하지 않고 언제든 누르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익스팬드 파일 시스템을 누르시게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리가 되고 그다음 재부팅을 해요. 그래서 나노 DLP 자체가 잠시 끊겨요. 통신 불능 상태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완전히 다시 부팅이 제대로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니까 일정 시간을 요한다라는 거 놔두시면 좋으시고요. 여기에 뭐 폴스 스탑, 강제 종료, 파워 오프, 리스타트 브리터, 릴로드 나노 DLP, 터미네이트 나노 DLP 이 버튼들은 누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이 말 뜻 그대로거든요. 네,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나노 DLP. 업그레이드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크게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저는 업그레이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는 새로운 버그를 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냥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어, 요 두 버튼 정도는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백업 플레이트 앤 세팅은 뭐냐면은 그 현재 그 여기 플레이트 상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머신 세팅 관련된 이 세팅들을 백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백업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여기 플레이트에 파일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많이 올라가 있을수록 오래 걸려요. 네,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리스토어 백업 파일은 그 백업 해놓은 파일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네, 백업을 해놓으시면은 만에 하나 나중에 이제 SD 메모리가 분량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픽셀 유저분들도 많으시고, 특히나 이제 접지가 잘 안 되어 있는 환경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정전기가 많이 나는 곳이라든가, 접지 안 되어 있는 곳이 또 그게 심한데, 그랬을 때 이제 나노 DLP가 맛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백업을 해놓으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장비를 보내서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전에 가지고 계셨던 파워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측정기를 통해서 다시 맞추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저희가 공장 출고하는 세팅으로 맞추긴 하지만, 특히나 또 저희가 드리는 세팅과 좀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백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장비를 수리를 맡기셔서 받으신 다음에 이 리스토어 백업 파일을 통해서 그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백업이 그 전 상태 그대로 돼버리니까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전원 버튼, 리스타트 버튼인데 쓰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원래 나노 DLP의 그 정석적인 정식의 FM대로의 종료 버튼은 사실 얘거든요. 껐다 키기도 얘고요. 뒤에 있는 이제 장비 버튼을 껐다 켜도 DC 전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긴 하지만, 나노 DLP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자체도 PC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고 리스타트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종료를 하고 뒤에 장비 버튼을 끄신다든가. 종료 버튼도 꺼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PC도 이제 꺼질 때 시간이 걸리듯이. 걸리고서 여기에 이제 디스커넥트 떴다 싶었을 때 그때 장비 전원을 내리시면 되고, 리스타트도 껐다 키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나노 DLP 자체가 리스타트가 되고 리부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노 DLP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 외에도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꼭 읽고서 답변을 달아드리니까요.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그 유저분들한테 가끔은 좀 본의 아니게 짜증도 좀 내고, 왜 이걸 아직도 모르지? 왜 1년이나 된 유저분들이 왜 이걸 모르지? 왜 몇 개월이나 쓰신 분들이 이걸 모르지? 하면서 좀 약간 한심하다는 듯이 이제 그런 좀 볼멘 소리로 대응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야 뭐 11년째 레진 프린팅을 하고 있고 나노 DLP를 몇 년이나 써왔지만 개발자고, 유저분들은 사실 실력 잘 나오면은 거의 건드릴 일이 없다 보니까 교육을 저한테 몇 시간짜리를 받았던 몇 번을 받았던 잘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매뉴얼을 진짜 장장 30여 페이지인가? 페이지 수가 꽤 돼요.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무도 안 읽으세요. 모르실 때, 물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읽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직접 찾아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의존도가 높으면 기억을 안 해요. 왜 우리 스마트폰 나오고서 휴대폰 번호 안 외우죠. 다음 내비 나오고 나서 길 안 외우죠. 그거랑 똑같아요. 저한테 매번 물어봐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은 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은 또 다시 제가 필요하시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한 100몇십 명한테 이제 질문을 받거든요. 매일마다 이제 돌림방을 당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표현인가? 어쨌든 그게 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그거를 찾아서 좀 직접 알아보시고, 어차피 자기 장비이시고, 레진 프린터는요, 제 생각에는 약간 전문가들이 사용해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데스크탑 장비라고 해도 레진 프린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가 않으면은 멀쩡한 장비에서도 와불이 나오고 막 찢어지고 바닥이 제대로 안 붙고 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출력 조건이 잘못됐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납품을 할 때 교육을 상당히 장시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최대한 저는 뭐 그날 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저는 많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드려도 그게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좀 이렇게, 지금은 퇴사했지만 우리 광수 씨가 엄청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최대한 좀 정독을 해주시고 모를 때마다 찾아서 보시다 보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를 때마다 물어봐서 그때그때 약간 인스턴트하게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은
절대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같은 문제를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의 이제 스트레스도 점점 심해지고요. 저도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서로를 위해서 그 유저분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신경 써서 매뉴얼도 좀 보시고 찾아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 이 영상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 네, 그랬을 때 좀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판매 방식이 사실 제론이 이제 번창하기는 쉽지 않은 방식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어,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잘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 네, 내지는 뭐 아예 마음이 없으신 분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덴탈이나 주얼리 쪽으로 판매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레진 프린팅 자체가 유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장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레진의 온도, 그다음에 주변 환경, 습도, 그다음에 이형될 때 사용되는 그 필름의 상태나 텐션 정도, LCD와 필름 사이의 그 청결 정도, 내지는 진공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뭐 A4 용지라도 좀 잘라서 넣어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할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유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유저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문가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뭐 와불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게 요즘 뭐 기온이 높아졌다. 대신 기온이 낮아졌다. 레진을 별로 안 걸러서 썼다. 내지는 뭐 필름을 교체한 지가 좀 오래됐다. 내지는 LCD 윗면에 아주 얇게 기름기가 있는 것 같다. 입김 이렇게 불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입김 불어보면은 오염되어 있으면 그 자국들이 다 나와요. 기름기라든가 그런 것들.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깨끗하게 닦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깨끗하다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유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장비이기 때문에 유저분들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다 전문가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장비고, 네, 그 다음이 또 레진이에요. 물론 장비와 레진의 중요도는 사실 뭐 어느 게 더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비는 쉽게 바꾸기 힘들죠. 네, 레진은 그래도 좀 바꿀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이 저희 유저분들이 최대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에다가 이제 원래 배터리를 넣어서 써야 되는데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긴 하지만 배터리 안 넣고 이제 USB로 지금 전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다소 좀 불편하셨더라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뭐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